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일 이탈리아 주재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귀순한 유엔 식량 농업기구 북한 대표부 3등석 기관 강동수 씨 일가족이 오늘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의 식량난에 불안감을 느껴서 귀순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북한 군인들이 한 10만 명으로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늘어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군인들이 다 뭐냐면은 유사시에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후방에 침투돼가지고 후방을 교란시키는 특수부대입니다. 사망하는 경우에는 러우 전쟁에 가서 죽었다고 하지 않고 우리 군사분계선이라든가 NLL이라든가 여기서 북침을 막다가 장렬하게 당가 수령을 해서 한 목숨 바쳤다 해가지고 김정일 시기에 와서는 왜 그때 갑자기 굶어 죽었냐면은 왜 어떻게 한순간에 200만 300만이 굶어 죽냐 자꾸 이해를 못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안녕하십니까. 예. 스마일TV에 이렇게 채널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신 대표님 저를 초청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기존에 그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예. 혹시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소개 간단하게 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는데 간단히 제 경력을 말씀드리면은 김 씨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 식량난에 불안감을 느껴서 망명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강덕 기자 보도입니다. 김 씨는 또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악이라고 말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의 식량난에 불안감을 느껴서 귀순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수라고 전 북한 외교관입니다. 제가 1960년생이고요. 함경북도 정성에서 출생해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아버님 따라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평양에는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로 임명돼서 올라오면서 초등학교 때 아버님 따라서 평양에 올라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평양외고대학 11년 다니고 평양외고대학이 11년제입니다. 이거 왜 11년제냐면 네. 초등학교 졸업하고 네. 바로 이제 중등반, 고등반, 대학반을 합쳐서 11년 다니는데 네. 또 마지막 대학 기간에는 5년 기간에는 또 해외 유학도 갔다 옵니다. 네. 유학은 뭐 그 많은 학생 중에서 정말 특별 배려를 받아가지고 극히 적은 인원이 가는데 제가 4년 동안 해외 유학 갔다 와서 네. 어학은 제가 영어 학부 네. 평양외고대학에 8개, 9개 이제 학부가 있는데 어학부가 네. 영어로 프랑스, 독일어, 이태리, 뭐 중어, 일본어, 아랍어, 뭐 스페인어까지 해서 한 9개 학부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영어 학부에서 이제 쭉 11년 영어 전문하고 유학 가서도 이제 영어 유학을 갔댔고 돌아와서 제가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유엔과 네. 유엔과에 이제 83년도부터 배치받아서 근무했고 총 제가 북한 외무성에 18년 근무했고 해외에서는 이제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3년, 노르웨이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3년, 마지막에 이제 이태리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4년 반 근무하다가 98년도에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망명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쭉 2020년까지 22년 동안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이제 정년은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세다 대학 일본에 있는 와세다 대학 국제학부의 초빙 교수로 2년 갔다 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금년 초부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제가 북한에 있었으면 전혀 만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죠. 최고의 어떤 권력층에서 권력을 누리시다가 탈북해서 오신 분인데 망명하신 거죠. 네. 박사님, 그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났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 우리 20대, 10대 그 젊은이들이 러시아 전쟁판에 지금 끌려갔다라는 네.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해외로 이렇게 러시아 푸틴의 어떤 대포법으로 끌려간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럼 알 수가 없게 돼 있고 제가 간단한 신뢰를 들게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북한 군인들이 한 12,000명까지 보는데 이게 이제 조만간에 내년도 제 생각에는 6개월, 1년 내에 한 10만 명으로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늘어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근데 이 양반들이 군인들이 다 뭐냐면은 특수부대에 있던 군인들입니다. 이제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 있는 그 군부에 있다 온 탈북민들이 다 증명했는데 11군단이라고 경보군단의 특수부대네요. 특수부대입니다. 이게 무슨 군단이냐면 황장엽 선생이 그때 와서 이야기했듯이 경보군단이라는 게 유사시에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후방에 침투돼 가지고 예. 야간에 침투돼서 대전, 대구, 부산, 제주도에 낙하해 가지고 밤에 후방을 다 교란시키는 이런 특수부대입니다. 경보니까 말 그대로 특수무기만 가지고 뛰면서 이제 밤에 이제 우리 이제 원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요 이런 산업시설들, 군수시설들을 이제 다 폭파하고 마비시키는 이런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훈련되고 네. 이런 군인들인데 지금 12,000명을 파견했고 파병하는 데서 이들에게 어디를 간다는 것도 말하지 않고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에 있는 지금 와 있는 우리 북한 인민해방전선이라는 탈북자들의 군간 모임이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별 달고 근무했던 군관들이 한국에 와서 북한 인민해방전선이라는 걸 만들어서 통일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 여기 군관들이 수시로 이제 북한에 있는 군부대라든가 지금 있는 장교들한테 전화 통화합니다. 다 확인한 그런 자료들인데 이들을 이제 비상소집시켜서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들 자체도 러시아 현장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장 현장에 도착해서 우리 TV 본 것처럼 군복을 나눠주고 러시아 군복 나눠주고 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어디에 왔다는 걸 알려주고 떠날 때부터 군부대 다른 부대들도 사람들도 모르고 더군다나 가족은 더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네요. 어떤 신뢰가 있냐면 우리 외교부도 어떤 신뢰가 있냐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많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사관들이 나가던 그 신서사라고 있어요. 뭐냐면 우편물 전달하고 이런 그 대표단이 외교부 신서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분기나 6개월에 한 번씩 대사관 돌면서 편지도 전달하고 물자도 전달하는 이런 팀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중단시켰습니다. 네. 북한에 있는 아사자들이 늘어나고 그 내부 형편이 엄청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많이 굶어 죽고 하는 그런 게 전달되게 되면은 그 해외에 있는 외교관들이 사상적으로 네. 나약해지고 또 물들어가지고 반감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제도 북한 제도에 대해서 이제 반감도 가지고 이런 그 사상적인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일체 이거를 그 서신들 다 잘라버립니다. 근데 외교관들도 그런 정도였는데 이 특수군대 군단 이 사람들이 러시아에 파견될 때는 더 엄격한 비밀을 준수하는데 네. 가족들한테는 일체 안 알리고 얼마 전에 우리 TV에도 나왔지만 가족들은 또 어디다 다 보내냐면은 집단 불락을 해가지고 네. 통제된 통제된 구역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또 관리 통제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엄청난 이런 우리 그 소식들이 전파돼가지고 많이 빨리 전달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 USB를 통해서 또 인터넷 통해서 엄청나게 빛의 속도로 외부 소식들이 북한 내부로 침투하면은 반드시 사망자들, 전사자들에 대한 이런 탈북자들 통해서도 들어가고 대한민국 뉴스나 중국 뉴스를 통해서 다 들어가니까 소식이 들어가죠. 가족들한테. 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걸 알게 되면 뭐 통곡하죠. 네. 그러니까 가족들부터 차단해야지 그들 입에서 다른 데로 이제 또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지금 비밀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포장하냐면은 네. 로우 전쟁에 가서 죽었다고 하지 않고 네. 우리 군사분계선이라든가 NLL이라든가 네. 여기서 북침을 막다가 장렬하게 장렬하게 당가 수령을 해서 조국을 해서 한 목숨 바쳤다 해가지고 이제 영웅 메달 같은 거 그 동메달 그 다 낡은 세부치 메달 하나 주면서 그들에게 또 희생자 전사자 몫으로 받은 그 외화도 전혀 전달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언론에도 나왔지만 한 달에 월급 받는 게 2,000달러입니다. 그러면 벌써 300만 원 넘는 건데 300만 큰 넘고 돈이네요. 큰 돈이죠. 지금 이제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한 사람당 전사자 한 사람당 1억 원 준다고 합니다. 죽으면. 러시아 병상 경우는 4억 원이라는데 북한 병사는 아예 그 값을 낮춰가지고 1억 원 주는데 그마저도 이게 김정은 정권에서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그 자금이 지금 바닥이 난 상황에서 네. 엄청난 돈입니다. 네. 12,000명이 이제 죽는다 해도 그 1억씩 합해 보세요. 엄청나요. 네. 몇 천억 되고 그러네요. 10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북한 병사들을 파리 목숨같이 개돼지가 목숨같이 여기는 저 김정은 정권 하에서는 앞으로 10만까지도 더 들여보낼 겁니다. 오히려 통치 자금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면서 더 보내는 이 북한 군인들이 목숨을 파리 목숨같이 여기는 김정은 독재 체제에서는 그 전장에 더 많이 보내려고 하고 러시아로서는 어디서 용병들도 지금 안 갑니다. 네. 2,000달러면 너무 작은 돈이고 가서 뭐 목숨을 바치기가 싫다고 해서 안 가니까 오직 북한에서밖에 용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참 비극인데 우리가 저도 이 소식 접할 때마다 좀 잠자리에서 잠을 못 자고 막 눈물을 날 때도 있는데 우리 지금 그 젊은 TV에 나오는 그 젊은 병사들이 그 특수부대인데도 잘 못 먹어서 그 얼굴이 짭짭하고 왜소하더라고요. 네, 왜소하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왜 죽어야 합니까? 제가 TV에 나온 것처럼 완전히 이 사람들은 총알바지로 앞에 서서 나갑니다. 네. 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보군단이라는 거는 산악지대에서 훈련받아가지고 남한에 이제 산애들 침투돼가지고 야밤에 뒤에서 이제 파괴하는 걸 하는데 그 산에서만 전문 특수훈련 받던 이런 그 군인들이 러시아 우리 TV에 나와서 봤었겠지만 그 벌판에서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그냥 영어로 이게 분리 스탠드라고 총알 바디로 앞으로 나가고 뒤에서 러시아 애들이 탱크 타고 따라가면서 쳐모으는데 도망칠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경우는 무조건 사살하던가 체포해서 북한으로 이제 쫓아보냈는데 북한에 이제 쫓겨가면 그 다음에 정치범죄수사 노동 가서 또 이제 고문받고 뭐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용병들이 북한 군인들이 오직 앞으로만 나가서 러시아 군인들을 사살하고 사살 못하면 내가 죽으니까 죽기 살기로 나가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어그제도 뉴스가 나왔는데 북한군도 많이 죽고 지금 뭐 5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데 좀 있으면 1,000명, 2,000명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얘들이 지금 죽기 살기로 앞으로 나가다니까 러시아군도 마을을 점령해서 러시아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 군인들도 300명, 500명 또 죽였다고 합니다. 잔인하게. 이 특수훈련 받은 애들 돼가지고 그런 데서 이제 죽기 살기를 싸움하면 이건 못 당하거든요. 그렇죠. 완전 야만인 같이 싸우는데 그래서 이게 참 가슴 아픈 비극이고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이게 10만은 훌쩍 넘을 거다. 앞으로 6개월, 1년 사이에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지금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지원이 차단되고 대북 제재로 10년 이상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제재를 받으면서 국가가 완전히 뭐 붕괴 상태, 경제가 붕괴 상태에 들어갔고 동시에 북한 내부에서 많은 사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밑으로부터 MZ세대는 물론이고 중간계층같이 절대다수 7, 80% 인민대중은 이미 반체제, 김정은 체제의 반기를 들고 그렇죠. 반항하면서 각 전쟁이나 일어나라고 하고 또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가 우리 90년대인데 80년대부터 이제 말부터 고난의 행군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3, 40년이 지났습니다. 네, 알 거 다 아는 거죠. 알 대로 다 아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장마당 노래 들으면서 자장가 들으며 같이 이제 태어난 그 젊은 세대들이 지금 3, 40대가 돼서 북한의 사회 전반에 당정군에 다 퍼져나가면서 MZ세대들이 밑에서부터 지금 들고 일어나고 전쟁이나 칵 일어나라 하고 지금 체제를 반대하는데 이 꼭대기에는 또 20% 네. 통치 계급 계층들이 이게 또 지금 사상의식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2.19 쿠바 참사가 와서 말했듯이 지금 20%가 꼭대기에 있는 지도 계층이 장성택, 최어영 이후부터 다들 지금 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책임을 무조건 뒤집어 씌워서 인민들이 못 사는 거를 얘들이 지금 부패하고 보아방탕하고 타락해서 이 당의 지시를 관철 안 해서 너희들이 굶어 죽는다 하고 하나씩 꺼내서 당정책 집행하지 않았다고 국가보위부라든가 군은 군보위사령부라든가 인민들은 이제 국가보위부 지하실에 끌려가서 그냥 뭐 재판도 없이 막 그냥 죽는 거죠. 죽는 건 더 엄청 많습니다. 지금 반체제 그런 기운이 일어나가지고 이 통치자금이 바닥이 난 실정에서 어떻게 하면 러시아로부터 첫 번째 통치자금 돈을 지금 벌어서 꼭대기 20%하고 군인들한테 매개 살리면서 체제 유지하자는 게 가장 밑에 80% 인민 대중은 이건 외면 세력이고 굶어 죽겠으면 죽고 그래서 저들이 알아서 먹고 살라고 관심도 없고 오직 꼭대기에는 이 지배계층들한테 돈 정치를 하는 겁니다. 선물 정치를 해서 체제를 유지하자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위해서 네. 러시아에 있는 핵 기술을 이제 이전받자고 하는 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무력은 중단거리는 이제 완성했다고 하지만 ICBM 같은 경우는 궤도를 지금 우주 궤도를 못 뚫고 실패한다고 나오는데 이런 기술까지도 또 잠수함 같은 거 SLBM 같은 잠수함 이 기술도 잠수함도 이제 그 수입할 수 있고 지원받으려고 할 수 있는데 이 북한이 그 SLBM 언젠가 한번 실험했어요. 네. 근데 그 분야에서 온 800여 원 그 군인이 말하는데 핵탄두를 바다 밑에서 쏠 수가 없어가지고 네. 북한에 있던 낡은 큰 거 없어서 잠수함 2개를 이어가지고 그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한번 그것도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핵 잠수함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으려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많은 병사들을 이제 목숨 대가를 뭘 노릴 수 있냐면은 북로 동맹, 군사 동맹을 맺자고 지금 계속 김정은이가 푸틴한테 지금 밀어붙이는데 그 우리 TV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푸틴하고 둘이 정상회담 할 때 푸틴은 군사적 불록 이야기는 하지만 네. 동맹 소리까지는 안 나가는데 김정은이가 자꾸 5-6번은 군사 동맹 강조하는데 한미 동맹에 대응하는 북로 동맹. 군사 동맹을 맺자고 하는 이 세 가지 목적.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다목적이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러시아 북한군 이 총알바지로 용병들은 앞으로 계속 저는 10만까지도 더 파견할 수 있다 앞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아 근데 박사님 그러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네.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네. 어찌 보면 항시 남한이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 군사력 증강이라던가 항상 전쟁 준비해야 된다고 갈구닦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특수부대라고 하는 우리의 707 같은 특수부대를 네.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하면 네. 어쨌든 병력이 가장 어쨌든 핵심적인 부대가 뻥 뚫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예 북한은 북한 안에서 전쟁이라는 건 일어날 수가 없으면 우리가 안 하면 전쟁 따윈 없다라고 마음을 놓고 지금 파병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게 맞는 말씀이 우리가 저 북한에 있을 때부터 외교부에 있을 때부터 항상 지침이 내려오면은 북한의 권력기관들이 5대 권력기관이 있습니다. 당, 조선노동당, 인민무력부, 국가정치보위부, 인민보안성, 외교부까지 하면 5개의 권력기관들의 항상 유일적인 지시가 내려옵니다. 김일성이 친필 지시, 김정일의 친필 말씀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데 그 중에 하나 체제 유지와 관련해서 항상 무슨 지시가 내려오냐면은 김일성 시기에는 정말 대남 정책이 적화 통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시기에 우리 언제까지 보냐면은 80년대 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3대 세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0년 그 6차 당대부터 90년까지 요때는 김일성, 김정일 공동통치 기간. 그러니까 해방 이후부터 70년대 말, 80년 6차 당대까지는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 독재 체제였고 그리고 80년부터 90년까지는 공동통치. 김정일가 그 74년대 당정의 조직비서로 추대되고 또 8차 당대, 6차 당대에서 80년 6차 당대에서 당정원의 조직비서로 공식 부계자로 추대되면서 그때부터는 김정일이 90년까지 김일성, 김정일이 당유상체가 유일적 지도 체제가 공동 통치가 되고 90년부터는 완전히 김일성일은 제쳐놓고 김정일이 유일적 독재 지도 체제가 시작되고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은 다음부터 2012년부터 김정은의 독재 체제가 오는데 이때 김일성이 독재 유일상에서의 대남 정책은 뭐였냐면은 진짜武력 통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때 학교, 마을, 군, 뭐 아무 데 가면 다 구호들이 붙어 있은 게 위대한 시는 김일성 동지에 대해 조국을 통일하자. 이런 구호들이 다 있은 거 아마 어릴 때도 봤을 거예요. 네, 봤습니다. 그때 정권 권력기관들의 5대 권력기관 내려온 지시는 다 진짜 무력으로 통일하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베트남식으로 통일하자. 미군을 몰아내고 그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완전히 공산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미군만 몰아내면은 북부 베트남이 남부 공산 베트남이 남부 베트남 침략에 총 한 방 안 쏘고 먹듯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자고
인민무력부가 총주관에 대해서 정찰총국이라고 하면서 대남 정책을 펼쳤는데 김정일 시기에 와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사회주의 종주국인 구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권 사회주의가 다 붕괴되면서 사회주의 나라로부터 지원받던 이 지원이 다 없어졌습니다. 왜 그때 갑자기 굶어 죽었냐면은 사람들이 자꾸 이해를 못 하는데 왜 어떻게 한순간에 200만, 300만이 굶어 죽냐? 그것도 이제 90년대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원래 100만 톤 이상 쌀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지원받았냐면 100만 톤이 모자라면서 김일성이 죽자마자 무슨 짓을 내려냐면은 햇볕 정책, 요기용 전략이라는 대남 전략을 펴니다. 원래 북한은 김일성 때는 공격적이었는데 김정일 때부터는 방어라도 해서 체제 지키자 하는데 뭐가 명백하냐면은 북한을 제일 미워했던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코린제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KGB 미인계에 넘어가서 매수된 거예요. 거기서 뭘 만드냐면 김정일 암살 쿠데타 조직 모임을 만듭니다.